잘 들리시나요? 우선 저희 본격적인 시작이 없어서 저희 이케문크를 간단하게 소개 좀 해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이케문크는 작가 기영, 지금 촬영을 도와주고 계시는, 그리고 고영찬 작가님, 그리고 저 김인석이 함께하는 아티스트 콜렉티브이고요. 이케문크라는 뜻, 라틴어로 히라이트는 즉 지금 여기라는 뜻처럼 오늘날 다양한 곳, 다양한 여기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창작자들을 모시고 예술하고 또 생존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묻고 나누는 자리를 이번 기회에 한번 마련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든 현장 방문해 주신 분에게도 이제 와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귀한 방문도 해주신 우리 재란 작가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보이는 라디오 두 번째 창작자 손님으로 재람 작가님과 함께 작가님의 작품 세계, 삶과 생존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볼 텐데요. 오늘 저희가 일방적으로 질문하고 작가님만 대답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냥 다 같이 자유롭게 좀 대화하는 분위기에서 편안하게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고, 아마 작가님은 이 공간이 되게 익숙하실 것 같아요. 청년청, 왜냐면 작년 9월에 여기서 전시를 하셨었고, 미리 알고 있는, 작가님을 알고 있는 저희 팀원도 있었지만, 또 저 같은 경우는 이 전시를 통해서 작가님을 되게 더 깊숙이 알게 된 계기가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 처음에 재람이라는 활동명, 본명은 아닌 걸로 아는데 들었을 때 좀 새로웠거든요. 그 발음도 그렇고 되게 말 자체가 예뻐서, 그래서 어떻게 이런 활동명으로 활동을 하게 되셨는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재람입니다. 그 활동명이에요. 재람이요. 네. 제주에서 나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제주 사람의 앞글자랑 뒷글자를 이렇게 따서 재람이라고 했고요. 제가 제주를 되게 좋아해요. 여러모로. 제 마음의 고향이기도 하고 또 정신적인 어떤 출발점이라고도 생각해요. 그러니까 작업자로서도 그렇고 또 그냥 한 사람으로서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어떤 실마리를 좀 제주에서 얻었던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막 집안, 뼈대 있는 집안, 집에 내려오는 이런 어떤 가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저한테도 비스무리하게 그런 게 있어요. 저희 할머니로부터 시작된 그런 어떤 이야기들인데요. 제주에 4.3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70여 년 전에 정부의 뜻에 반한다는 이유로 정부군이 제주 사람들을 이렇게 무고한 제주 사람들을 이렇게 죽였거든요. 많이. 정말 많은 숫자가 그랬는데요. 그 당시 제주 인구 30만 명이라는데 3만 명 이상이 그때 목숨을 잃었대요. 네, 근데 이거는 정부에서 추산한 거니까 그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 사람들은 여전히 오래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아픔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고 그 아픔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에서 4.3 때문에 누가 돌아가셨다든지 아니면은 고초를 겪으셨다는 말씀을 한 번도 못 들어가지고 불행 중 다행으로 우리 집에는 그런 일이 없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에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할머니가 저를 많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저를 길러주셨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그 곁을 좀 지키고 싶다 생각이 들어서 그때 서울에서 회사 다니고 있었는데 회사를 좀 장기 휴직을 하고 이제 할머니 곁을 지켰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할머니 마지막으로 이렇게 작별 인사하는 사람들 왔을 때 잘 안내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할머니께서 이렇게 토로하듯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학살 현장에 끌려갔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랑 영문도 모르고 끌려갔었는데 거기에서 막 군경찰이 총을 난사하더래요. 그래서 막 총 소리 나니까 기절하잖아요. 그래서 쓰러졌다가 눈을 떠보니까 몇 시간 뒤에 다 죽고 할머니만 살아남았더래요. 그날 할머니 유일한 생존자였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몇 년 뒤에 저희 어머니가 할머니의 막내딸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날 현장에서 총알이 할머니를 빗나가지 않았으면 오늘 저도 여기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주에서 있었던 그 4.3의 생존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그 생존자라는 의미 뭘까를 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저는 할머니랑 더 대화 많이 나누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할머니께서 그 말씀 하시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더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었고 그거를 해석해서 제 삶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오로지 제 몫이었어요. 근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의 막내딸이니까 저도 이제 태어났을 때 할머니 이미 좀 약간 할머니 같았거든요. 그리고 인자하고 또 지혜롭고 또 차분한 분, 그러니까 이미 어른이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하면 늘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했는데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할머니가 그 죽음의 경험을 했던 그 순간이 지금 저보다도 훨씬 어린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 어린 사람이 겪었던 그 경험들이 70여 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있었다는 거는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날아갔던 총알이 저의 운명에선 빗겨났던 거잖아요. 그럼 지금도 쏟아지고 있는 그 폭력과 고통의 총알들은 또 누구를 향해 가고 있을까가 저한테는 관심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총알이 빗나갔다고 행운이고 맞았다고 불행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할머니가 나는 살면서 너무 두렵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가진 그 어려움을 말하지 못했는데 너는 살면서 그런 얘기하며 살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할머니처럼 그런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만약에 그거 얘기 안 하고 됐으면 저희 할머니 그렇게 토로하듯이 말씀하고 돌아가시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어려움을 누군가한테 안전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자체도 참 중요한 일이라는 걸 그때 배웠어요. 그래서 제람이라는 거, 제주 사람이라는 거, 저를 거기에서 기원을 둔다면 여러 가지 문제에서 좀 갈피가 잡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북에서 내려오는 그 성도 있고 또 아버지 대의 그 학렬에 따라서 뭐 뒷글자 돌려 쓰고 하면서 그런 저는 아주 그렇게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조직된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구조에서 벗어나서 또 할머니와 어머니를 관통해서 나에게 온 그런 존재적인 어떤 메시지들을 저의 활동명으로 삼고 그걸로 이제 사람들 소통하는 거죠. 그리고 막 아이 낳고 그러면 이름 지어주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런 뜻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제람 이렇게 불러줄 때마다 그렇게 네가 살아갔으면 좋겠어라고 응원해주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이름 중요하다. 그래서 제람으로 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번 보이는 라디오 이벤트 이전에 그 같이 사전 미팅을 좀 하면서 어떤 대화를 나눠보면 좋을까 고민을 함께 했었잖아요. 그때 작가님이 말씀해 주셨을 때는 그 아직 본인이 제주에서 나고 자랐지만 그 제주 4.3 사건에 관해서는 직접적으로 작업을 통해서 다뤄본 적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걸 좀 들어보니까 이렇게 인터뷰도 많이 하시고 또 토크 같은 것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번 그러니까 제람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 항상 초입에 이런 질문들이 오갈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이렇게 작가님이 설명을 해주시고 이거를 통해서 이제 할머니께서 나누신 그 이야기들이 계속 또 굳이 작업을 다루지 않아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도 알려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작업인 것 같아요. 작가님의 이야기 발화하는 방식과 일종의 작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이제 제주 기반으로 지금 현재 제주에서 나가서 제주 기반으로 현재 시간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 제람이라는 이름을 좀 풀어서 자연과 환경에 관해서 이야기하실 때는 제주 바람라고 좀 풀어서도 이름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사람과 사회 이야기를 하실 때는 제주 사람 또 교육 이야기를 하실 때는 제주 자랑 이렇게 또 이름이 변주되는 것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출판사도 운영하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그 출판사의 이름도 이름 제람 씨라고 지으셨던데 이것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람 씨? 실은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출판사를 냈거든요. 몇 년 고민해서 했던 이름이 있는데 제주에서 또 어떤 독립책방이 생기는데 그 이름을 이제 후속으로 쓰시면서 그 상표 등록해버리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나는 나의 이름을 다시 지어야겠다 해서 출판사랑은 좀 분리시키고 싶었는데 이제 오히려 결과적으로 잘 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책.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상업 출판에서는 돈이 안 되면은 출판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자비를 들여서 출판을 하는 그런 작업들 있잖아요. 제 작업들을 아카이빙 한다는 의미에서 했고요. 보통 사람들은 뭐 작업할 때 뭐 열매를 맺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냥 모종이나 씨앗을 나눠주는 거 있잖아요. 내가 함께 무럭무럭 자라가게 하고 싶고 퍼뜨리고 싶은 거 그것을 책에 담아서 한다 이렇게 해서 했었고, 그냥 이 출판사도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제가 배우고 싶고 더 알고 싶은 거, 이거 계기로 만나고 싶은 사람들과 어떻게 접점 만들까를 또 출판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제람이 관심 있는 거 뭘까 했는데 전 되게 사람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부분들은 제주 사람이라는 맥락의 제람 씨가 될 테고, 그리고 저는 막 환경에 대한 감수성이 엄청 많지는 않지만 제가 또 시골에 살고 있고 저희 어머니가 농사를 짓고 계시기도 하고, 그리고 주위에 이제 비건도 있고 또 해양 그 생태계 운동을 하는 뭐 핫핑크 돌핀스 뭐 이런 되게 훌륭한 단체 친구들이 친하게 지내니까 이제 그런 제가 경험하고 배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향하는 바가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건 없지만 내가 배우고 싶은 부분들이 또 자연에 대한 부분이라서 그런 바람도 있었고, 또 가장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제가 학교에서도 그렇고 다양한 형식으로 사람들과 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나는 경험을 되게 좋아해서 또 그런 경험들도 또 결과들도 정리해서 누군가에게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제주 자람 이렇게 해서 세 개로 카테고라이징을 해봤습니다. 또 방금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너무 또 재밌는데, 배우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제람 작가님 활동 궤적을 좀 살펴보자면 그 배움이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제람 작가님 안에서 그리고 제람 작가님 주변에서 조직이 되고 또 계속 변주되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 또 다음 질문을 저희가 준비를 한 게 이제 배운 것들을 널리 나누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그간 해오셨고 또 앞으로 준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눌 수 있을까? 그러니까 배운다는 거 뭘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미있는 예가 뭐가 있냐면, 이제 제가 영국에서 유학했고 학교 이름이 이제 영국 왕립예술학교예요. 그래서 좀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이전에는 그렇게 놀리지 않았는데 방학 때 한 번씩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랑 동생이 저를 계속 왕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운 놈이 왜 이렇게 뭐 설거지도 막 똑바로 안 해? 막 배운 놈이 왜 막 또 소변 서서 싸? 막 이렇게 뭔가 그렇게 얘기할 때 그 배운다는 거 있잖아요. 뭔가 그게 어쨌든 우리 가족이 가지고 있는 어쨌든 경제적인 자본과 또 심리적인 자본과 모든 신뢰 자본과 이런 것들 다 총투여해서 사실 팀워크로 해외 유학이라는 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너무너무 집에 돈이 많은 집이 아니라면. 그랬을 때 내가 대표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저는 그런 기회를 얻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배웠던 거가 단순히 개인적으로 치환할 수 없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 기대를 내가 나의 방식으로 어떻게 또 이렇게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보고 막 배운 놈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막 어머니 얘기하실 때 별다른 거 얘기 안 하시거든요. 너 사람답게 살았냐에 대한 부분들을 할 때 그 말을 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어려운 무언가가 아니라 그냥 우리 삶에서 서로 잘 살아가기 위한 뭐 언어들, 뭐 다정한 언어들도 될 수 있고 작은 실천들도 될 수 있고 이런 게 배우는 거고 또 이런 거를 나눈다고 한다면 별로 거부감 없이 서로 이렇게 교류하면서 주고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요. 그 약간의 좀 그런 알러지 반응이 있어요. 막 너무 어려운 말 쓰고 쉽게 할 수도 있잖아요. 뭔가 어려운 문제도 알 수 있는 선에서 소통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을 이렇게 펼치거나 아니면 뭔가 그걸로 계층을 만들기 위해서 말하는 거에 딱 싫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뭐 난민 이슈일 수도 있고 다양한 그런 게 뭐 있을 때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선에서 접근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선에서 넌지시 제시하고 또 쉬운 말로 풀어볼 수 있는 그런 배움들에 대해서 좀 제안하고 싶기도 했고 그러면 좀 어때? 전문가 아니라고 말 못하는 건 아니잖아. 우리가 알고 경험한 만큼 또 우리 공유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런 면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의 그 위계에 대해서도 좀 흩들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집 얘기도 했지만 그렇게 대단히 경제적으로 풍족한 집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전 재산을 다해서 유학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보내시면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너가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이제 마련하고 뒷받침하는데 단순히 내 자식 잘나라고만 이거 유학 보낸다고 생각하면 나 도저히 마음이 이거 어렵다. 나 최선을 다해서 너를 돕겠으니 내가 너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게 단순히 내 아들 잘 되라고 하는 걸 떠나서 네가 배운 걸로 사회와 공동체에 나눌 수 있다면 좋겠다. 막 대기업 장학금 받아도 스폰서가 해낸 거 계약 조건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어머니가 그렇게 살라고 했기 때문에 그 계약 조건이 있는 거예요. 갚으려니까 택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가 반응하며 살아가는 게 일종의 또 스폰서에 대한 그 의무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배우고 나간다는 게 작가님을 보면서 되게 어떤 작업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진짜 삶의 태도, 그러니까 이런 거랑 되게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고 느꼈고 또 그런 게 되게 잘 보였던 부분이 책을 보면서 약간 이제 자기소개글을 제가 읽었는데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할머니 김옥화에게 성실하라. 어머니 신명화에게 성찰하는 힘을 최희정, 최슬기에게 시각디자인을 에이드리언 슈넷이 로랑 등에게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을 은유에게 글쓰기를 암란과 야스민에게 난민 등을 배웠다. 배운 걸 나누려고 대학에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을 가르치고 다양한 사회적 수수자의 목소리를 조명하는 작업을 합니다. 네. 저는 이 부분이 되게 특별했던 게 자기소개를 하는 글일 때 나는, 쟤랑은 이런 게 아니라 계속 다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뭔가를 들어서 내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배움으로 자기가 만들어졌다. 네, 그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딱 작가님이 가장 잘 표현해주는 진짜 글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뭐 출판사도 하시고 개인적으로 창작 활동도 하시고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어떤 삶의 균형 같은 것들을 맞추시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하고 작업하고 활동의 경계가 그리 분명하지 않나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 장점일 수도 있지만 또 치명적인 단점일 수도 있고요. 또 작업을 함께하는 그 주체, 또 어떤 작업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그냥 작업으로서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 이후에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친구 혹은 또는 뭐 동료가 되다 보니까 또 그거에 대한 구분들도 명확하지 않은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삶의 여러 가지 관계나 영역들이 그렇게 딱 구분되는 게 그렇게 있나 싶은 생각도 있기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 스스로의 그런 시간과 또 에너지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 나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힘주게 하기 위해서 그런 좀 지혜롭게 그때그때마다 유동적이겠지만 좀 그런 균형들을 좀 잡아야겠다라는 생각 했었고 다양한 작업하면서 결과뿐만 아니라 저는 그 과정에서 사람들 마음 상해하고 싶은 생각 조금 없어요. 그러니까 뭐 완전할 수는 없지만 구조적으로나 태도 면에서 누구를 착취하고 싶지는 않아요. 특히 그래서 가급적 물론 이렇게 잘 얘기하고 하지만은 뭐 사례비든지 뭐 등등 그런데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게 없는 거예요. 뭐 어떤 때는 990만 원을 받아서 작업을 했는데 다 주고 나니까 15만 원 남은 거예요. 저도 한 달을 살아야 하잖아요. 두 달을 살아야 되고 그래서 아 이거는 어떤 면에서 나 스스로에게도 내가 옳지 않다. 그래서 좀 더 지혜롭게 창작 활동하면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그런 말씀 하셨는데 쉬운 언어로 자기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한다. 사실 공공이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쉽게 어떤 지식을 혹은 어떤 이야기를 남한테 풀어낸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사실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은데 말씀 너무 교리 있게 거의 약간 자연스럽게 귀 기울이게끔 너무 이렇게 잘 조리게 해주셔서 제 기준에는 정말 배우신 분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 네. 괜히 말했어. 집에서 하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늘 저희 인터뷰의 핵심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먼저 당겨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약간 직설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재란 작가님에게 배우고 나눈다라는 어떤 행위의 의미에 대해서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계속해서 배워야 된다는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변하고 나와 관계를 주고받는 사람들도 변하잖아요. 그런 변화 속에서 어떻게 나를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이 너무나 작고 그렇기 때문에 배운다고 생각하면 좀 모든 게 해결되진 않지만 많은 게 조금 좀 해결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그 배운다는 게 뭔가 지식, 권력이나 이런 걸 갖기 위한 분투로서가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 좀 자유롭게 하고 또 우리가 서로에게 안전한 공간 될 수 있기 위한 성찰이라면 모두에게 제안할 수 있는 지점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사는 과정에서 제가 궁금했던 것들을 알아가고 또 그걸 표현해보고 이랬던 게 창작 활동이 되기도 하고 뭐 작업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초반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여기 관객분들 지금 아주 쉬운데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거나 따로 질문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재란 작가님 모시고 자유롭게 대화를 시간이라 저기 마이크 있으니까 언제든 참여하고 싶으실 때 질문하고 싶으신 거 있을 때 자연스럽게 질문 던져주시기 바랍니다.